너그러울 때 성행한다. 스토아과의 창시적인 제논의 후계자 클레안테스는 원래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아침에 이 스토아 철학자는 아테네의 거리를 걷다가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자신을 호되게 비난하는 남자를 만났다. 뭔가 말하지 않을 수 없던 클레안테스는 화를 내는 낯선 사람을 먼저 세우고 상냥하게 말했다. 당신이 말을 걸고 있는 이 사람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오? 물론 자기 절제의 핵심은 엄격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운다. 핑계는 용납하지 않으며 항상 더 나아지도록 자신을 밀어붙인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채찍하라는 뜻일까?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일까? 나쁜 사람을 대하듯이 자신을 대하고 자신에게 모진 말을 하라는 뜻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으로 항상 그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로 빠져든다. 너는 진짜 별로야. 너 때문에 다 틀려서 내가 망쳐버렸다고. 티베트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자신을 그렇게 대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망쳐버렸다고 해도 어떻다는 것인가? 우리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 저널리스트 코츠는 이렇게 생각하게 해준다. 우리가 모든 항상 제키 로빈슨가 될 수는 없다. 제키 로빈슨조차 항상 제키 로빈슨이었던 것은 아니다. 제키 로빈슨은 국민권법이 제정되기 전에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1947년의 흑인으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미국의 야구 선수이자 인권운동가이다. 그 업적을 기려서 로빈슨의 등본호는 42년 역사상 유일하게 전구단 연구 결과로 제정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다. 하지만 코치의 말처럼 로빈슨도 항상 모든 면에서는 위대할 수가 없었다. 이는 카터도 마틴 루스 킹 주니어도 토니 모리슨도 엘리자베스 이서도 마찬가지다.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도 그렇다. 마르커스는 자신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이렇게 일렀다. 하루가 현명하고 도덕적인 행위로 가득하지 못했더라도 분노하거나 패배감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말라. 실패했을 때에는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비록 불완전하지만 인간답게 행동하고 착수한 일에 전념하는 자신을 대견히 여기라. 실패는 피할 수가 없고 실수는 일어나게 마련이다. 우리가 존경했던 모든 사람도 평정을 잃고 화를 터뜨린 적이 있다. 그들도 일을 미루기 위해서 몇 분 뒤에 다시 알림 버튼을 누르고 나쁜 습관에 빠진 적이 있다. 그들도 늘 완벽한 배우자나 이웃이나 부모는 아니었다. 우리가 그들의 그런 순간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그들은 무가치 하다고 생각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안심시켰을 것이다. 그들이 해낸 모든 선한 일과 그들이 이미 성취한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상기해 주었을 것이다. 다시 일어나서 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을 자신에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차분하고 온화한 철학의 빛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러기에 당신은 너무 야망이 넘치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가혹한 사람인가? 미국의 사상가 소로는 월든에게 자신의 과정을 섞어서 이렇게 말했다. 남부 노예 감독관 밑에 있는 것은 힘든 일이고 북부의 노예 감독관 밑에 있는 것은 더 힘든 일이지만 최악은 당신이 자기 자신의 노예 감독관인 경우다. 복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 복권이 되려 하는가? 스토아 철학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물론 강고한 학파인 것은 맞지만 세네카가 말했듯이 사실 철학 학파 중에 스토아보다도 더 친절하고 온화하며 인류를 사랑하고 공공의 이익을 신경 쓰는 학파는 없다. 그래서 스토아과의 목적은 유용하고 도움을 주고 인류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학문은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친구 우리는 적이 아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매일 더 나아지는 사람이다. 우리는 친구가 자신을 무가치 하다고 말하는 것을 그냥 듣고 있지 않을 것이다. 친구가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친구가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게 두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을 납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두고 보지도 않을 것이다. 친구 일에서 우리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친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친구가 안심하게 해줄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준다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권력의 유혹을 거절하라. 조지 워싱턴은 모든 일을 끝내고 집으로 향했다. 이제 막 미국 독립전쟁에서 대형 적을 무찔러서 미 대륙 전체가 그 앞에 전리품으로 펼쳤지만은 여기서는 그 권한을 내려놓았을 뿐 아니라 그 어떤 명예도 실질적으로 거부했다. 워싱턴은 자기 자신을 왕이라 선포하고 자기 가문이 수세기 동안의 통치할 기반을 다져놓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은 저를 하고 검을 내려놓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믿을 수 없던 영국의 왕 조지 3세는 미국의 왕과 벤저스 웨스트에게 말했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워싱턴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요. 실제로 워싱턴은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를 해방하고 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이다. 건국의 아버지 중에서 그렇게 한 사람은 워싱턴이 유일했다. 나폴레옹처럼 워싱턴도 젊은 시절에 과거의 정복자들을 공부했다. 또한 워싱턴 역시 알렉산드로 대왕과 율리우스 카이서르의 사례에서 경고로 삼아야 할 이야기를 보았다. 워싱턴이나 나폴레옹과 달랐던 점은 그들의 사례로 실제로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워싱턴은 고대 로마의 정치인 킨키나투스의 이야기에서도 영감을 받았다. 킨키나투스는 로마의 끔찍한 위기가 닥쳤을 때 부름을 받고 정계로 나와 그의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받았지만은 조국을 구한 뒤에는 그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조용한 농장으로 돌아갔다. 야망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스스로 책임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권력을 거절하는 것은 어떤가? 절대적으로 부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힘을 기꺼이 내려놓고 남과 나누는 것은 어떤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드문 일이다. 절제, 최고의 경제자, 최고의 자리에서 로마 역사는 아니 사실상 인류 역사는 거의 예외 없이 권력 탓에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캐나다의 기업인 도브 차니는 공정노동과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아메리칸 회를 세웠다. 그러나 성공을 이루고 유혹이 넘실거리자 차니는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 원칙을 개발했다. 극한의 스트레스와 모두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는 통제와 권력에 집착했다. 모든 투자와 조언자 마케팅 인사로 있었던 나를 포함한 여러 직원이 이 난제를 해결할 유능한 경영자를 데려오라고 조언했지만 차니는 그러지 못했다. 차니는 권력을 공유하고 남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청꾼이나 젊은 여자를 더 좋아했다. 차니의 무절제를 보다 못한 이 사회가 마침내 그를 내보내기 전에 그에게 마지막 대안을 제시했다. 최고 경영자에서 사임하고 외부의 존재가 되어서 주식 매입금과 $100의 연봉을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니는 자기가 건설한 것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약간의 통제권이라도 갖게 되는 것을 맞이하기보다는 그것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쪽을 선택했다. 권력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또 조직에도 위험하다. 권력을 장악하려는 욕구를 지닌 사람, 자기가 독단적으로 권력을 흐르지 못하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그들은 중독자다. 자신 앞에 놓인 기회를 원하고 차분한 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워싱턴은 킨키나투스의 길을 선택하고 마운트 버넌으로 돌아갔다. 워싱턴은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힘든 노동으로 자신을 낮추기를 원했다. 또한 민간 권력과 군사 권력의 분립을 지켜보며 국가를 자기 자신보다도 우위에 두었다. 하지만 워싱턴은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두 번의 보통 선거 결과에 따라 마지못해 그랬다. 그렇게 두 번의 임기를 보내고 됐는데 그런 워싱턴 나라에서 150년 동안의 대통령 임기를 두 번만으로 제한하는 절제의 전통이 지켜지다가 1951년에 수정헌법의 22조로 그 전통이 헌법으로 제정되었다. 로마에는 황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어서 그들이 요구하기만 한다면 원하는 것을 모두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와 안토니누스 두 사람 다 황제 재임 기간에 집정관의 명예와 권력을 당연한 권리로서 요구하지 않고 사적인 개인으로서 집정관직 출마해서 민회의 투표 결정을 맡겼다. 내가 그들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돈을 차지하고 권력을 장악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어쩌면 그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같은 사람이었다면 말이다. 플라톤은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권력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욕구의 자유를 정복했기에 더 강하며 더 독립적이며 덜 타락하고 더 침착하고 더 온화하며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전쟁이 끝난 뒤에 엘리자베스 2세는 처칠에게 공작의 신분을 제안했다. 처칠은 너무나 감동하고 영광스러워서 눈물을 터뜨릴 뻔하지만 곧바로 자신을 다잡고 정중히 거절했다. 나중에 처칠이 개전했다. 내가 언제나 그래왔던 윈스턴 처칠로 죽어야 하는 게 기억에 나지 뭔가. 중요한 것은 칭호가 아니다. 권력도 부도 통제권도 위대함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위대함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거나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 위대하다.
비폭력이 폭력보다 더 강력하다. 1962년 버밍엄에서 열린 남북 기독 지도자 회의에 참여한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는 흑인과 백인이 뒤섞인 대규모 청정 앞에서 폐회 연설을 하고 있었다. 킹이 청중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듬 해에 계획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에 미국 나치당 당원이었던 로이 제임스라는 또 백인 남자가 무대 위에 걸어가서 잔인하게 킹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킹의 얼굴로 때린 첫 번째 주먹은 그의 몸이 빙그르르 돌아갈 정도로 세었다. 연이어서 킹의 머리와 등에 재빠른 주먹질이 이어졌고 이에 완전히 조용해진 강당에는 살과 뼈가 구타당하는 끔찍한 소리가 퍼져나갔다. 미국의 교역자이자 민권운동가 세프티마 클라크는 청중석에 있었는데 갑자기 발생한 폭행에 너무 놀란 나머지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공연의 일부인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고 해고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킹은 처음의 맹공격에 자신을 쓰러리더니 자신을 공격한 폭행범을 마주보고 두 손을 갖는 아기처럼 떨어뜨리고 구타를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닌가. 수백 명 앞에서 얻어맞는 동안의 킹은 그 공격자에게 자신을 열고 글자 그대로 반대쪽 뺨까지 내밀었다. 이는 비폭력과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원칙을 보여준 궁극적인 예시였다. 그런 킹의 반응은 구타를 이어가던 제임스까지 한순간 당황하게 했고 그 틈을 타서 사람들이 둘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를 건드리지 말아요. 그 사람한테 손대지 말아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킹이 격분한 군중에게 소리쳤다. 청중이 기도하고 노래하기 시작하자 킹은 방금 자기를 구타한 그 남자에게 친절히 말을 걸며 그가 다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킨 다음에 어느 사무실로 데려다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아스피린 2알을 먹고 다시 무대로 돌아온 킹은 얼굴에 얼음팩을 댄 채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킹이 즐겨 쓴 폭력 대표현대로 비폭력을 나의 합법적인 안위로 받아들이고 자랑과 두벌을 무시하려고 애쓰는 것과 가까운 친구와 지지자 앞에서 나치에게 구타당하는 동안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또한 실제 주먹 다짐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향해서 더욱 다가가고 그를 고발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버밍엄 경찰까지도 놀라게 할 정도로 용서하는 것 역시 전혀 다른 일이다. 그 정도로 현민이 가득한 사람에게 주먹질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사람은 절대로 꺾을 수가 없다. 킹은 그 점을 알았다. 그는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으로 미국을 조금씩 설득해갔고 자지로서 미국인에게 경무의 심을 불러일으켰다. 맞서 싸우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행위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기 보호 본능을 초월하는 데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 본능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극기다. 킹에게 비폭력은 정체적인 방편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비폭력에는 한 사람을 고용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비폭력은 가장 평범한 사람, 심지어 결함이 있는 사람조차도 위기나 저항의 순간에 초월적이고 영웅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있다. 그만큼 강한 것이 사랑과 자비의 용서의 힘이다. 비폭력. 후회할 때는 소크라테스처럼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는 거의 16만의 연합군 병력이 참여했다. 반면에 그보다도 거의 4년 전에 있었던 딩케르크 철수작전에는 34만 명의 병력이 철수해야 했다. 몇 년 동안 철수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예행 연습도 없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또 일손을 보태준 수많은 민간인과 병사의 도움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해내야 했다. 물론 모든 영광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쏟아졌지만 딩케르크 철수작전 때의 너무나 대단한 영웅적인 행위와 절제가 없었다면 그 작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전전은 위풍당당했다면 후전은 당시의 당사자들도 알고 있듯이 기적적이었다. 딩케르크 철수작전은 분명 적과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었지만 그 철수작전에서 발휘된 질서와 절제는 영국인에게 영광을 불어넣었다. 며칠 뒤에 처칠이 해군에서도 상공에서도 땅에서도 거리에서도 끝까지 계속 싸우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한 연설은 아주 유명하다. 영국은 왜 자신들이 그 싸움을 해낼 수 있을까로 생각했을까? 때로는 서둘러 쳐들어가야 할 때도 있다. 때로는 발사를 멈춰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장 어려운 일은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본능은 앞으로 밀고 나아가려고 한다. 우리 내면에는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탈환하기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델리움 전투에서 자신이 바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음을 알았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소크라테스가 그의 목숨을 보여주었다고 전해지는 알키비아데스의 기록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탈선으로 계속 싸우면서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나중에 알키비아데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전쟁에서 절대 표적이 되지 않으며 앞다투어 달아나는 자만이 적들에게 쫓긴다. 훌륭한 사람들이 전투에서 지는 일이 절대 없다면 용기와 노력만으로 언제나 충분하다면 정말 멋지겠지만 그리스인은 후퇴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자, 회색이 볼 때는 그냥 포기해버린다. 이렇게 의지가 무너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무질서와 무관심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고 그런가 하면 고집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포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미덕이 아닌 악덕이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라고 과연 다르게 행동할까? 희망은 중요하지만 희망이 전력은 아니다. 거부는 결단이 아니다. 망성은 충동이다. 결국에는 탐욕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다. 삶의 끝자락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1802년 10월 베토벤은 하일리 긴슈타트의 자기 방에서 생애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있었다. 건강이 몇 년째 악화일로를 긁고 열병과 이질에 시달리고 지독한 두통도 그를 고문했다. 기적이 아닌 신분 때문에 누차 결혼에 실패하면서 실연의 상처도 입었다. 그때까지는 베토벤의 천재성도 아직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많은 평론가 이외에 노르고 있어도 음악 분야는 아직 보수적인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나폴레옹 전쟁은 그 이후에 조국을 파괴하고 있었다. 이 암담한 시기에 베토벤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했다. 그는 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6년 동안 절망 속에서 고통받았다. 해마다 나아지려는 희망으로 나를 기만한 어리석은 의사들이 상황을 더 나쁘게 했지. 그러나 결국 병에 계속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열정적이며 활동적으로 살았고 또 사교적인 모임도 즐겨 참석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세상 뒤로 물러나 혼자 살아야 한다. 청력이 나빠지고 두 배로 슬픈 잔인하게 나를 내동정이 치던 내 기가 먹었으니까 운명의 단체로 몰려와 베토벤을 괴롭히는 것 같았다. 병세에는 차도가 없었고 여러 사건의 베토벤을 무너뜨리고 공모라도 한 듯이 일어났다. 하지만 베토벤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 모든 고통과 고뇌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검은 10년 위의 절벽에 서서 그 너무 자기의 가장 위대한 재능이 펼쳐질 미래에 시선을 둔 채 계속해서 갈 힘을 끌어올렸다. 나를 붙잡은 것은 오직 나의 예술이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서도 미덕은 베토벤을 지탱했다. 그가 나의 예술 덕분에 나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 있었다. 베토벤에게 목숨을 앗아갈 뻔한 그 격정적인 발작에 저항할 자기 통제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물론 인생의 모든 일은 어떤 형태로든 인내를 요구한다.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 인내가 가장 미덕의 정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의학자인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는 인내를 우리는 견디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보다도 우울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미덕이라고 정의했다. 세네카는 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했다. 안누스 호리빌리스 즉 끔찍한 해를 보냈던 엘리자베스 2세를 생각해보라. 산후 우울증을 견디는 어머니, 파산과 싸우고 굴욕스러운 실패에 싸워낸 이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의 역경을 이겼고 인격을 완성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 고대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 폼페우스는 서기 66년의 위대한 뜻이라는 폼페우스는 지중해를 공포영으로 나타난 길리기아 해적을 소탕하려는 임무를 받고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도 비슷하다. 인격을 훌륭한 인격 을 만들어라는 거네요. 누구든 독재자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이내 그 노예가 되고 마느니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경주에서 될 것인가, 그 경주에서 누구를 이기려고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최선인가,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항상 생각해야 하는 질문이다. 어떤 그쵸 유연함이 강합니다. 에도 시대의 무사시는 실질적인 위험에 처했다. 무언가를 집중하는 훈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무사시에게는 경직성의 위험, 그러니까 특정 방식과 특정 접근에만 갇힐 위험이 있었다. 어떤 일을 한 가지 형식으로 1000번 연습하고 나서 똑같이 1000번을 연습한다면 우리는 그 일이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게 되고 어쩌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규칙적인
일상을 따르고 체계를 세우고 무사시가 진정으로 대가다운 실력을 갖추려면 스스로 채운 그 사슬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대가가 떨어지는지도 알고 있었다. 무사시는 이미 적의 흐름을 끊거나 균형을 무너뜨리고 해서 늦게 도착하거나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검 대신에 긴 노로 싸우는 등 자신을 죽이려는 전사를 당하게 함으로써 가공할 만한 적수를 많이 이겼다. 자기 방법의 포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방법을 뛰어넘을 것인가. 무사시는 구조를 택했다. 미술과 시를 공부했다. 알라간 안전시대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밀어내었다. 성장을 멈추기를 거부하고 그 무엇과도 갇히기를 거부했다. 무사시는 다시 만들고 변화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새롭고 더 기연한 검객이 되었다. 무사시는 이렇게 썼다. 무기든 다른 무엇이든 구분을 짓지 말아야 한다. 작물이든 병사든 하나를 선호하고 다른 하나를 싫어하는 것은 잘못이다. 목숨을 내걸었을 때 모든 무기가 유용하기를 바랄 것이다. 또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무기를 갖기를 원할 것이다. 가진 것이 망칠 뿐일진데 모든 것이 모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아는가? 이는 경직성을 경고하는 말이자 자신과 자기 의의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는 일에 또 거기에 내재한 한계를 경고하는 말이다. 이것은 까다로운 이유는 경직성이 절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신성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 체계를 세우고 일정한 방식을 만들며 정체성을 고쳐하고 나서 그것들을 고수한다. 다른 사람은 모두 바람에 날리는 깃털 같을 때 굳건히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다. 훌륭한 일이라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톰 브레이디가 뮤직,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된 것과 그가 40대에 들어섰을 때 그에게 여러분의 최종 의석을 안겨주며 선수로서 긴 수명을 누리게 해준 덕목은 서로 다른 것이다. 브레이디는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서 일찌감치 뛰어난 선수가 되었다. 하지만 브레이디의 몸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은 그의 유연성이었다. 2019년 미국의 미식 축구 로스앤젤레스 램스는 슈퍼볼에 패배하면서 바로 이 교훈을 얻게 된다. 유연성이다. 우리는 유연해지는 법을 날아오는 주먹이나 날씨나 또 현재의 현실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변할수록 자기 통제는 정신행위 아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유연성이란 중요한 것을 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지 자기가 속한 전통 속에 편히 머물면서도 전통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경직성은 취약성이다. 무형식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절제는 더 많은 절제를 요구한다. 메르켈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 독일 총리로 선출된 뒤에도 그때까지 23년을 살았던 인디로 상한제가 적용되는 평범한 아파트에 계속 살았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는데요. 평생 의전을 따르며 살아왔던 엘리자베스는 예외를 둘 생각이 없었다. 그랬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겠지만 불명예는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메르켈은 한 목사에 따라서 한 인간으로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자기 옳다고 생각한 바를 실행했다. 메르켈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판받을지 말지도 신경 쓰지 않았다. 메르켈은 성공하고 나서 바뀐 부분은 세계적인 사건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능력, 그가 진 권력뿐이었다. 겸손할 거리가 많을 때 겸손하기는 쉽다. 하지만 이는 자기 열정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자신이 규칙 위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규칙을 따르기는 쉽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을 위해서 핑계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절제이다. 자기 절제. 평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미덕은 음악과 같아서 더 높고 고상한 높이에서 진동한다. 파우스트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을 꺼냈고, 아니 태초에는 행동이 있었지. 평온에 이 책은 4가지 기본 미덕을 주제로 미덕을 말하기란 쉽다. 미덕,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실제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어떤 미덕이든지 책장 위에만 존재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용기로 미덕을 마르쿠스 아울리스 성경과 존 스타인베그의 말로 이번 책을 열었다. 이제 둘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 마무리하자. 에덴의 동쪽에서
스타인백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팀셀이라고 단언한다. 영어로 십계명은 말 그대로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스타인백은 히브리어 팀셀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로 옮기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스타인백은 그 부분을 쓸 때에 담당 편집자에게 이런 생각을 전했다. 여기에 개인의 책임과 양심이 개입하게 됩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지만 할지 안 할지는 자신에게 달린 일이에요. 이 짧은 이야기는 알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죠. 나는 늘 그렇게 느껴왔지만 이제는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든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든 에덴의 동쪽이나 파우스트 간에 이 우화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바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는 자기 통제와 무절제 사이에서 미덕과 악덕 사이에서 고를 수 있다. 자기 통제는 물리적으로 실현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자, 마치면서 해방자이자 기쁨의 절제, 절제를 통해서 피곤하게 되었지만은 이렇게 책을 쓰면서 명상로 동을 정해서 참 이 책을 읽을 정도면 그 본인의 저자의 마음의 심리 그 중심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참 쓰기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귀하게 책을 쓰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책이 자연스럽게 아무 노력 없이 또 써지는 것이라면 누구나 책을 쓰려고 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 책의 자리에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대입할 수가 있다. 어떤 일이든지 대입할 수가 있다. 전 세계에 주목하는 사상가 라이언 홀리데이의 철학 강의.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 왜 우리는 여전히 지독한 공허와 불안에 시달릴까?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며 끊임없이 충동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기 때문이다.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수많은 자극에 휘둘린다면 성공과 명예, 행복은 절대 손에 닿을 수가 없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는가?